데일리 브리핑.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달려오긴 했습니다마는 두 후보들이 요즘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 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선거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초 트럼프 후보의 선거 전략 또 이제 정책 공약 같은 것도 이제 디테일은 내놓지 않고 메시지, 전국적으로 먹힐 만한 그런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거전을 펴왔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아주 또 특유의 어떻게 보면 좀 험한 말, 또 비속어,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이제 연설 태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제 옛날처럼 저급한 선거전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는 뭐 품격 있게 가겠다 이런 쪽의 선거 전략을 세웠다가는 그냥 폭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꼭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선거전, 뭐 사실 뭐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거의 그 해리스 후보도 맞받아치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로 반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 정치는 사실 말로써 하는 것인데요. 선거전도 역시 그 정책 대결보다는 뭐 미국민들 또 미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4년간 적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제시를 해서 제안을 해서 공약으로 내걸고 또 유권자들의 판정을 받는 이런 선택을 받는 이런 선거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방을 아주 그 비속어까지 쓰면서 이제 아주 깎아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전 안에 그 치우쳐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역시 트럼프 후보의 더 센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는 뭐 목 같은 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SHIT. 그것을 뭐 대부분 방송들은 삐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데는 그냥 그대로 다 내보내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아주 뭐 심지어는 또 뭐 아놀드 파머의 뭐 뭐를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참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또 대통령 후보로 또 다시 나선 사람이 후보가 이런 말까지 해도 여태까지 버티고 있고 오히려 더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트럼프 후보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분인데다가 이렇게 또 효과가 계속 더 있으니까 그런 그 선거전을 비속어까지 뭐 서슴지 않는 그런 강한 비난전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역시 저 보면 이것도 뭐 인종 편견, 인종 차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만은 역시 무능하다는 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극좌파, 그러니까 무능한 극좌파로 해리스 후보를 몰아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빌미를 준 게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후보를 사퇴하고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 뽑힌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4년간 부통령으로서 그렇게 그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무능한 부통령, 최악의 부통령, 심지어는 바이든보다도 더 나쁜 이불이다. 라는 그런 말까지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저속하게 로우로 가더라도 나는 우리는 하이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선거전 폈다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망하게 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해리스 후보의 선거전은 조이 그 기쁨에 타서 아주 자발적으로 또 이제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거전을 펴는 곳을 맨 처음에 잡았습니다만은
이게 주춤해지고 어찌 보면 지금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fear, 공포. 우리가 자칫하면은 잘못해서 지고 또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복귀에 이제 반대하는 공화당원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본인이 집권 여당의 후보가 아니라 도전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하게 맞받아치고 저쪽에서 얘기하면은 바로 반격을 가하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괴상한 발언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뭐라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력 쇠퇴 이것까지 78세가 넘은 그런 노 후보의 인지력 쇠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전임자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물러났는데 지금 그것을 공격해온 그런 트럼프 후보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은근히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 같은, 근데 본인도 이게 그냥 나온 것인지 노골적으로 좀 계산하에 나온 것인지는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제 지난번에 발언도 그렇지만은 역시 뭐 자국민에게 군대를 동원할 것처럼 얘기한 것이라든가 지금 뭐 할 때마다 계속 상당히 구설에 오르고 또는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 하여튼 트럼프 후보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런 역풍을 당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보기 드문 그런 선거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텃밭 지역이라 그 뜨거운 선거전의 열기가 좀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7대 경합지들에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뭐 여기 버지니아도 뭐 사실은 좀 민주당 우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퍼플 스테이트도 아니어서 이렇게 큰 열기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바로 이웃인 이제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펜실베니아가 경합지 중에서도 최대 표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펜실베니아를 먹는 사람이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될 것이란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후보들 본인들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맥도날드 좋아한다는 건 다 아는데 누군가 다 갖다 바쳐서 먹어왔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서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요. 또 트럼프 후보의 뭐 유명 인사 옆에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은데요. 일론 그렇죠. 머스크가 또 100만 불 로또를 들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참 이것도 지금 위법성, 이게 합법적이냐 이렇게 이제 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슈퍼팩 자신이 머스크의 아메리카 슈퍼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표현의 자유 또 이제 언론의 자유 또 총기 소유의 자유를 헌법을 이제 지지하는 페티션 청원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거기다가 동시에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돈을 줍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보통은 7대 경합지들에서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47달러를 준다고 그러는데 펜실베니아는 100달러거든요. 와우,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누구 하나 소개해줘갖고 확실하게 등록하게 되면 그것도 100달러 또 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매일 하루에 그런 7대 경합지들에서 등록한 사람들한테 서명하고 등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유권자들에게 로또식으로 추첨을 해갖고 100만 불씩 주겠다. 선거일까지 한 지금 보름 남았는데 1,500만 달러를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 주고 유권자 등록을 사는 것이 되고 표를 사는 게 매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 끌기나 또 이게 위법이 있더라도 연방 대법원까지 가려면 뭐 다
세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은 또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이게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돈 있는 사람들 그거 2,6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제1의 부자인데 그렇게 뭐 하는데 오히려 서민을 위해서 지금 돈을 좀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미시건, 뭐 위스콘신 이런 데는 정말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지겨울 정도로 틀면한 선거 광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보드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뭐 자동차나 뭐 부동산 이런 광고가 다 없어지고 다 선거 광고로 도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녁 때 식사 시간에는 그렇게 또 전화가 오거나 문자 메시지로 많이 오는 전화를 잘 안 받을 테니까 문자 메시지로 아주 파상 공세 양쪽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 광고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지만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풀리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일론 머스크가 100만 불씩 신다고 하면 그 7대 경합지의 유권자들이 등록 유권자들만 해도 한 3,400만 명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1,500만 달러를 푼다니까 그 주인공은 있을 테니까요. 탄생할 테니까 그나마 뭐지 나머지는 다 뭐 자기들만의 돈잔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희한한 그런 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아직도 지금 뭐 누가 당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이런 예측 기사도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 뭐 막상 막하 매일 이런 뉴스들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판세가 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 공화당 측에서 보면은 약간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어허. 왜냐면은 공화당 측의 그런 여론 좀 약간 보수적인 여론기관 여론조사 결과나 이것을 종합하고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전부 붉은색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해리스 후보가 주춤하고 또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아직 많이 나지는 않지만은 7대 경합지들에서 보수적인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자기의 자체 조사는 아니고 각 여론조사 결과를 다 내놓는데 작은 또 누구나 봐도 그 공화당 공화당 친공화당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많이 넣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종합 결과도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한 7대 경합지에서 전부 트럼프 후보가 7곳 순대에서 전부 앞서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물론 뭐 차이는 높진 않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후보가 0.8, 미시간도 트럼프 후보가 1.2, 위스콘신도 0.2, 이 블루월 세 군데도 다 차지할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노스캐롤라이나 0.5, 조지아 1.8, 애리조나 1.6, 이 레드월 세 군데도 다 먹고 네바다까지 0.8포인트로 트럼프 후보가 이긴 7대 경합지를 다 이기면은 뭐 300명 넘게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압승을 거두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RCP의 그 조사 결과로 봐서는 트럼프 후보가 분명히 승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뉴욕타임스나 538이라는 그 중립적인 기관에서 한 것은 아직도 해리스 후보가 이제 앞서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 1포인트, 또 위스콘신 1포인트, 또 네바다 1포인트 앞서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4대3으로 아직까지도 해리스 후보가 해볼 만한 것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좀 뼈아픈 것은 미시간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1포인트 앞서는 그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진보적인 조사기관에서도 미시간의 그 아랍계와 그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미시간까지 빼앗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해리스 후보로서는 갈 길이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노스캐롤라이나를 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더힐도 약간 보수적인 적인데 여기서는 승률을 따져보는데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52대 48%로 승리해서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더힐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일 보니까 55대 45로 해리스가 상당히 앞섰고요. 10월 10일이나 15일까지는 51대 49로 앞서더니만 10월 16일, 17일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됐습니다. 네. 10월 20일부터는 네. 48대 52, 52대 48%로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고 있다라고 주장을 네. 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다저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어제 경기 뭐 다저스가 이겼으니까 기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인들에게는 더 기쁜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 한인 선수 토미 에드먼이 MVP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뭐 어머니가 한국인인 토미 현수 에드먼 뭐 이미 우리 한국 유니폼을 입고 또 WBC에 참가를 해서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은 이 메이저리그 프로에서 뛰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어저께 보면서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 LA 타임스가 이 토미 에드먼의 MVP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기사를 싣고 있는데 이 신문은 시즌 중간에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다저스로 이적해 와서 MVP까지 이 플레이오프 MVP까지 받게 되는 이 다저스 플레이오프 스타가 됐다면서 에드먼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LA 한인들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것도 기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머니가 한국인인 타미 에드먼이 MVP로 선정돼 기쁨이 배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언론들이 이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 소식에 이어서 에드먼의 MVP 선정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LA 타임스도 오늘 아침 에드먼이 MVP 트로피를 높게 든 가운데 동료 선수들의 축하가 쏟아지는 사진을 실으면서 에드먼 선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 신문 중간쯤에 보면 다저스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은 토미 에드먼의 한국인 엄마가 트로피를 든 에드먼 볼에 뽀뽀해주는 그런 사진도 담겨서 눈길을 끕니다. 네. 어제 승리의 주역이 된 에드먼 선수가 경기를 했을 그 당시에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경기 당시에 대해서 에드먼 선수 뭐 어떻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 팬들의 함성이 들렸다고 네.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8회 쇼헤이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다저 스타디움 전체에 MVP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는데요. 그건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크기의 함성이 그 후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5피트 10인치 키에 193파운드 몸무게 이 다저스의 클린업맨 에드먼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였는데요. 에드먼은 그 함성을 다 들을 수 있었다면서 It was crazy라고 했습니다. 또 스파클링 와인과 맥주, 씨가 연기,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가득 찼던 또 다른 흥겨운 클럽하우스 축하 행사 중에 그처럼 말했는데요. 이 어떤 것도 자신이 예상했던 건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건 pretty wild,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사실 이 선수가 첫 타석에 들어설 때 뭔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촉이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빠지는 낮게 빠지는 공을 말이죠. 배를 이게 길게 밀어내가지고 그거를 끌어쳐서 3루 쪽으로 2루타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정말 메이저리그에 저런 선수가 있었나. 옛날에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토니 그린 같은 그런 선수들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나중에 홈런 때릴 때는 뭐 저는 그냥 소리 질다가 못해서 그냥 목소리까지 목이 쉬었을 쉬었어요. 정도였는데 네.
정말 승리를 이끈 주역. 저는 그 순간에 야 이번 시리즈의 MVP는 얘다 이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MVP까지 선정이 됐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오타니와 무키 베츠, 프레드 프리먼, 클레이튼 커쇼 포함해서 슈퍼스타들이 가득한 팀에서 팀 동료들, 코치 그리고 여기에 더해 52,674명 관중이 응원하는 가운데 빅토리 스탠드에서 MVP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터미 에드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물어봤더니 겸손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헤비, 무거웠다라고요. 네. 이어서 그 아, 트로피를 네. 들어올린 건 굉장했다고 에드먼은 말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네요. 헤비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그렇죠. 네, 네. 그거 얼마나 트로피가 무겁겠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거는 내가 혼자 해낸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이룬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앞서 스포츠 시간에 전해주셨습니다만 에드먼은 챔피언십 시리즈 6경기에서 27타수 11안타, 1홈런, 11타점. 이번 시리즈 최우수 선수 MVP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는데 이 에드먼의 11타점, 2020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코리 시거가 기록한 11타점과 함께 다저스 구단 역사상 포스트 시즌 시리즈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이라 그렇구나. 하는데요. 네. 에드먼은 이런 구단 역사를 감안할 때 이 기록을 타이로 만든 건 정말 미친 거다라면서 이건 다름 아닌 팀의 선수들에 대한 증거라고 짚었습니다. 네. 우리 라인업 전체가 정말 좋았다면서 그래서 에드먼은 자신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베이스에 서서 득점을 올릴 기회가 많았다고 그렇게 그 공을 동료 선수들한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인성도 참 좋습니다. 네. 얼굴이 완전히 한국 사람 얼굴이 보이죠. 네, 그럼요. 보이죠. 네. 참 희한해요. 그리고 또 잘생겼어요. 본인은 아직도 4번 타자가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죠. 네, 에드먼은 4번 타자가 여전히 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조차도 우리가 에드먼을 영입했을 때 그가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4번 타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에드먼을 4번 타자에 배치한 작전은 옳은 것이었죠. 신의 한 수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평가하는 에드먼은 어떤 선수입니까? 키케 에르난데스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네.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에드먼을 리들가이 타미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에드먼의 배트는 작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쇼헤이 오타니도 일본어로 이처럼 밝혔는데요. 터미 에드먼이 의심할 여지 없이 MVP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시리즈에서만이 아니라 에드먼이 시즌 중간에 나왔지만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 포함해서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다면서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데이브 로브스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자신이 에드먼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에드먼을 많이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미와 같은 선수가 있어서 정말 운이 좋다, 행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미 에드먼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에드먼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왔다 하죠. 네. 미국인과 결혼해서 에드먼을 낳았고요. 에드먼의 한국 이름은 곽현수입니다. 곽이란 성은 어머니 성을 따른 것이고요. 현수란 이름은 외할머니가 직접 지어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드먼은 명문 스탠포드에서 학점 4.0 만점에 3.82를 기록할 정도로 네. 아주 굉장한 우등생이었다 하고요. 공부도 잘했네요. 네. 그리고 한국에 갔을 당시에 뭐 김치, 불고기, 순댓국, 순두부찌개 이런 한식에도 아주 잘 적응하는 모습으로 속일 수 없는 한국인의 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토미의 엄마가 에드먼 볼에 뽀뽀하는 모습의 사진이 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지켜본 가족들의 감동은 좀 남달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에드먼은 어제 MVP 받고 나서 다저 스타디움 로츠 레벨 섹션 105에서 감동적인 밤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요. 그곳엔 라호야 컨트리데이 스쿨에서 터미의 야구 코치였던 이 에드먼의 아버지 존을 포함한 가족들이 다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터미 에드먼의 아빠 존 에드먼은
우리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아이, 했습니다. 그렇겠죠. 아들이 홈런 쳤을 때 그 섹션 전체가 다 난리가 났고 거기에 뭐 MVP까지 정말 놀랍고 정말 엄청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드먼이 부상으로 인해서 언제 준비가 될지 모르는 그에겐 힘든 시즌이 있었고 꽤 좌절까지 했었을 텐데 그런 좌절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특별하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데 글쎄요, 부모님은 그래요. 더 하시겠죠. 사실 그래요. 어제 다저스가 10점을 점수를 냈는데 1번 오타니가 타점 하나, 2번 무키 베츠가 타점 하나, 3번 저희 허난데즈가 타점 하나, 4번 우리 에드먼이 4점을 냈고 타점을. 네. 그다음에 키케 허난데즈가 타점 1점 올렸고 그다음에 윌 스미스가 또 2점을 올렸고 그러니까 이 10점이 선수들이 다 골고루 다 내면서 타미가 혼자서 넉 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틀림이 없는데 그 중에서 타미 현수가 4번 타자로 완전히 그냥 네. 앞서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쇼헤이 오타니가 문제가 아니죠. 한국에서도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이제 뭐 금요일부터 경기가 벌어지는데 금요일 날 경기에도 분명히 이 타미는 아마 4번 타자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1번 타자는 쇼헤이 오타니가 항상 나오고 2번은 무키 베츠, 3번은 이제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지금 바로 다쳐가지고 그렇죠. 어제도 못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완쾌가 되지 않아서 이 선수가 나와서 때리면은 아직 타율도 좋지 않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포함이 안 됐을 때 라인업에 포함이 안 됐을 때 경기를 다 이겼단 말이에요 다저스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4번 타자는 또 터미 에드먼이 또 뛰게 되겠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또 봐야 되겠는데 네. 여러분들 좀 꼭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저스 응원은 물론 타미 에드먼의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물론입니다. 바랍니다. 현수 만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지영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토픽은 줄기세포로 당뇨병을 완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걸 보니까 이 줄기세포로 1형 당뇨를 완치했는데 중국에서 그 사례가 나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논문을 검색해 보다가 굉장히 네.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이 논문은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의 이제 과학 잡지라고 불리는 3대 저널이 있거든요. 네이처, 네. 셀, 사이언스 이렇게 3가지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셀이라는 논문에 한 2주 전 정도에 게재가 됐었고요. 중국의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줄기세포로 1형 당뇨병을 완치한 그런 사례를 보고를 했는데 보통 이런 좋은 논문들에서는 보통 1명 정도에서 일어난 일 갖고는 잘 보고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은 한 명이니까 보통 뭐 100명, 1000명, 많게는 10,000명 단위로 저희가 임상 실험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을 이 논문에서 발표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물론 한 명이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과학적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중국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1형 당뇨 환자의 그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요. 그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처리를 해서 이 췌장세포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췌장세포로 변형을 해서 췌장세포를 이제 췌장은 우리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 췌장 자리에 바늘을 찔러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복부에 있는 근육에 그
췌장 세포를 주입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관찰을 했더니 보통 1형 당뇨 환자들은 100% 인슐린을 맞아야 되거든요. 네. 잠깐만요. 일형 당뇨라는 거는 선천성, 소화성 당뇨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형 네, 당뇨는 네. 이제 췌장이 손상이 돼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뇨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당뇨병. 그렇죠. 네, 유전적으로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에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당뇨가 1형 당뇨고 2형 당뇨는 주로 이제 성인성 당뇨라 그래서 주로 이제 40, 50, 60대 주로 이제 비만에 의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은 나오지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2형 당뇨거든요.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로 계속 맞아야 돼요. 네, 근데 3개월 뒤에 주사를 안 맞아도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당뇨가 완치된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됐어요. 이 친구들이 1년간 모니터링을 했고요. 주사를 맞은 뒤 3개월부터 1년까지 계속 인슐린 주사 없이 당이 컨트롤이 됐다는 걸 보고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줄기세포를 분리해가지고요, 지방에서 그 복부 근육에 췌장 세포를 넣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작동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복부 근육에 넣었는데 그 세포를. 네네네. 네, 그렇죠.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로는 스템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줄기세포의 특징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다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줄기세포는 머리카락도 될 수 있고 눈에 있는 눈세포도 될 수 있고 뇌세포도 될 수 있고 심장세포, 콩팥, 뼈, 근육 모든 세포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면 그 줄기세포가 그 주사한 곳에서 예. 이제 잘 번식을 하면서 예. 그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췌장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복부에 있는 근육에 주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췌장세포들이 복부 근육에 잘 그 융합이 돼서 그 복부 근육에서 똑같은 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췌장을 한마디로 복부 근육에다 넣었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 논문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게 셀이란 논문에 나왔다는 거는 그 셀이란 논문이 그냥 대충 해서 논문 해주는 그런 곳은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이제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서 아마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아직 이제 임상에 적용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연구가 발표된 거에 있어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췌장 하나가 우리 그러니까 피부 속에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인슐린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이거 무슨 뭐 어디 이야 무슨 과학 공상 저 뭡니까 저 무슨 과학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통상적인 네, 영화를 관념을-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글쎄요, 들죠. 네. 네, 통상적인 관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개념인데요. 박사님은 오랫동안 이제 평생 의료계에서 일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고서 어떠셨어?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그 전에도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심장내과 의사라서 이 당뇨 쪽은 제가 정확히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 줄기세포로 우리 이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그런 시도는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제가 있는 심장 분야에서도 이 줄기세포로 실제 임상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줄기세포 연구가 굉장히 힘든 게 이제 줄기세포를 그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조직으로 분할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심장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그 심장세포를 다시 심장에 주입을 해서 주입한 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심장세포와 잘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하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힘든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췌장세포를 췌장에 넣지 않고 췌장세포를 복부 근육에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놀랐고요. 예. 뭐
일단은 복부 근육에 넣어도 그게 잘 자라면 잘 자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발상을 되게 신선한 발상으로 네, 이렇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일형 당뇨 췌장 이식에 굉장히 진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거는 이건 1형 당뇨 얘기고요. 네. 2형 당뇨는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은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잘 분비가 되고 있으나 이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이 이 인슐린을 인슐린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이 기술을 이제 2형 당뇨에 적용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네. 2형 당뇨는 2형 당뇨 나름대로의 치료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1형 당뇨 아시다시피 이제 소아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뭐 7, 8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줄기세포를 지방하면 우리는 그냥 기름 덩어리 이렇게 생각만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네. 줄기세포를 분리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와 놀랍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이 줄기세포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세포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세포인데요. 예.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아 줄기세포라 그래서 예. 엠브리오닉 스템셀 아시다시피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제 그 배아가 되는 거기서 뽑아낸 게 이제 배아 줄기세포인데 아시다시피 이 배아 줄기세포는 연구하는데 윤리적으로 굉장히 제한도 많고 네.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다 보니까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성체 줄기세포라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에서 그래서 일례로 피부에 있는 그 피부 조직을 떼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벨상도 수상하고 이미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과학계에서 인정된 기술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운 기술로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의료계 쪽에서는 네. 한 10년, 15년 전 정도 된 기술이고요. 이 기술로 이미 노벨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 과학자들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발견해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방을 그냥 기름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줄기세포 그러면 예전에 황우석 박사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중국에서의 이 지금 이 테스트가 이거 믿을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분들도 네, 많이 맞습니다. 계실 여러분들이 겁니다. 네. 중국 데이터라 그래서 조금 안 믿으시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그 논문을 직접 봤거든요. 안 그래도 네. 믿을 수가 없어서 네네. 네. 봤더니 실제 데이터들도 굉장히 잘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놨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연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무적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조재영 전문의 함께 했습니다.